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나라. 단풍잎이 그려진 국기처럼 평화롭고 친절한 이미지를 가진 나라. 바로 캐나다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캐나다는 너무 조용하고 심심하지 않으십니까? 과연 이 고요한 거인 캐나다가 별다른 드라마 없이 탄생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캐나다의 역사는 유럽 열강들이 대륙을 차지하기 위해 벌인 피비린내 나는 전쟁, 그리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려 했던 원주민과 퀘벡인들의 저항, 그리고 거대한 이웃나라 미국에 맞서 캐나다다움을 만들어낸 기적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조용함 뒤에 숨겨진 1만 년의 격동적인 캐나다 역사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캐나다를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캐나다인들. 캐나다 역사의 첫 장은 유럽인이 오기 훨씬 전, 바로 원주민 퍼스트 네이션즈들에게서 시작됩니다. 약 1만 5천 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갈 무렵, 시베리아와 알래스카를 잇는 베링 육교를 건너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광활한 북미 대륙에 정착했습니다. 이들은 혹독한 환경에 적응하며 수많은 부족과 문화로 꽃을 피웠습니다. 동부 해안의 이로커이족과 휴런족은 정착하여 농사를 지었고, 대평원에는 비센들소를 따라 이동하는 수우족 크리족이 살았습니다. 서부 해안의 부족들은 풍부한 해산물 덕분에 토템폴과 같은 독특한 예술 문화를 발전시켰죠. 이들은 유럽인이 이 땅을 발견하기 훨씬 전부터 캐나다의 대자연 속에서 그들만의 복잡하고 정교한 사회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바이킹의 짧은 방문. 원주민의 시대가 이어지던 중 서기 천년경, 이 땅에 처음으로 유럽인의 발길이 닿았습니다. 바로 노르웨이의 전설적인 탐험가 레이프 에릭손이 이끈 바이킹입니다. 이들은 캐나다 동부의 뉴펀들랜드 지역에 잠시 정착촌을 세웠지만 기후 조건의 악화와 원주민과의 충돌로 인해 그 정착은 오래가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바이킹의 방문은 캐나다 역사에서 잠시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프롤로그 같은 사건이었죠. 유럽의 재발견과 어부들. 15세기 말 유럽은 새로운 항로 개척에 열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1497년 영국 왕실의 후원을 받은 이탈리아 탐험가 존 캐벗이 캐나다 동부 해안에 도착하며 신대륙을 다시 발견합니다. 캐벗은 금이나 보물을 찾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 귀중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뉴펀들랜드 근해에 가득한 대구였습니다. 대구는 유럽에서 귀한 식량이었기에 이후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각국 어부들이 대구잡이를 위해 이 지역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부들이 바로 캐나다와 유럽을 잇는 최초의 끈이 된 것입니다. 프랑스의 등장과 샤를 드 샹플랭. 16세기 초 프랑스는 아메리카 대륙에 본격적으로 눈을 돌립니다. 탐험가 자크 카르티에가 세인트 로렌스 강을 탐험하며 이 지역을 누벨 프랑스, 즉 새로운 프랑스라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초기의 정착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혹독한 겨울과 질병, 그리고 원주민과의 긴장 때문이었죠. 상황을 바꾼 것은 17세기 초 사무엘 드 샹플랭의 등장입니다. 샹플랭은 1608년에 퀘벡시티를 건설하며 누벨 프랑스의 수도를 마련했고 캐나다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샹플랭은 원주민을 무력으로 굴복시키려 하기보다는 휴런족과 동맹을 맺고 협력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이 동맹은 바로 당시 유럽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비버 모피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모피 교역의 황금기. 비버 모피는 방수와 보온성이 뛰어나 귀족들의 모자나 옷감으로 최고급 대우를 받았습니다. 모피 교역은 누벨 프랑스의 생명줄이었습니다. 프랑스 상인들은 원주민에게 금속 도구, 총, 술 등을 주고 비버 가죽을 얻었습니다. 이 교역로를 따라 프랑스인들은 내륙 깊숙이 진출했고 몬트리올과 같은 주요 교역 거점들을 세웠습니다. 이때 프랑스인들은 원주민의 언어와 생활 방식을 배우며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결국 유럽의 질병천 연두은 원주민 사회를 크게 약화시키는 비극을 낳았습니다. 영국과의 갈등 심화. 누벨 프랑스가 모피로 번성하자 그들의 라이벌 영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영국은 남쪽의 13개 식민지 외에도 북쪽의 허드슨만 지역에 허드슨 베이 회사를 설립하고 모피 교역의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모피, 어업, 영토를 두고 수십 년간 끊임없이 충돌했고 유럽에서 전쟁이 터질 때마다 이 북미 대륙에서도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시대 캐나다 땅은 평화로운 곳이 아니라 사실상 프랑스어 사용자와 영어 사용자가 서로의 목숨을 걸고 싸우던 최전선이었던 것입니다. 퀘벡 전투와 영국령 캐나다의 탄생. 18세기 중반 두 열강 간의 싸움은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바로 7년 전쟁입니다. 유럽에서 시작된 이 전쟁은 북미 대륙에서는 프렌치 마이너스 인디언 전쟁으로 불립니다. 1759년 전쟁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퀘벡 전투가 벌어집니다. 영국의 제임스 울프 장군과 프랑스의 루이 드 몽캄 장군이 퀘벡시티의 아브라함 평원에서 맞붙었죠.
이 전투는 영국군의 승리로 끝났고 프랑스군 사령관 몽캄은 전투에서 치명상을 입고 사망합니다. 1763년 파리 조약으로 프랑스는 미시시피 강 서쪽의 영토를 제외하고 누벨 프랑스의 대부분을 영국에 넘기게 됩니다. 이로써 캐나다의 역사는 영국령 캐나다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퀘벡의 생존과 퀘벡법. 영국이 승리했지만 문제는 영국이 점령한 땅에 약 6만 명에 달하는 프랑스어 사용 가톨릭 신자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영국 문화에 흡수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영국은 1774년 파격적인 조치인 퀘벡법 퀘벡 액트를 제정합니다. 이 법은 프랑스계 캐나다인들에게 가톨릭 신앙의 자유, 프랑스 민법의 사용, 그리고 프랑스어 사용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영국 입장에서는 반란을 막고 식민지를 안정시키기 위한 실용적인 조치였지만 이 법 덕분에 퀘벡은 프랑스어와 문화를 지키며 오늘날 캐나다 사회 내의 독특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미국 독립전쟁과 로열리스트의 이주. 1776년 남쪽의 13개 식민지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며 미국이 탄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영국 왕실에 충성했던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 북쪽의 캐나다로 이주해 왔습니다. 이들을 로열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이들의 유입은 캐나다의 영어 사용자의 수를 폭발적으로 늘렸고 온타리오를 중심으로 하는 어퍼 캐나다, 상부 캐나다와 퀘벡을 중심으로 하는 로어 캐나다, 하부 캐나다로 지역이 분리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로열리스트들의 이주는 캐나다가 미국과는 다른 영국적인 정체성을 갖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미영전쟁, 1812년 전쟁. 캐나다와 미국은 1812년 다시 한번 전쟁을 치릅니다. 미국은 영국이 캐나다에 주둔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이 기회에 캐나다를 합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국과 캐나다 민병대 그리고 원주민 동맹군이 힘을 합쳐 미국을 격퇴했습니다. 이 전쟁은 국경선을 확정짓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캐나다인들에게 우리는 미국인이 아니다라는 공동의 정체성과 단결심을 심어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자치와 연합의 요구. 1837년 캐나다에서는 영국 총독의 독단적인 통치에 반발하여 소규모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비록 반란은 진압되었지만 이 사건은 영국 정부에게 캐나다 식민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자치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경종을 울렸습니다. 영국은 이에 따라 더럼 보고서를 채택하고 1840년 연합법을 통해 어퍼 캐나다와 로어 캐나다를 캐나다 연합식민지로 합칩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내부 자치권을 인정해주기 시작했죠. 이 자치권의 획득은 캐나다가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었습니다. 캐나다 연방의 탄생. 1860년대 캐나다 식민지 지도자들은 세 가지 주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첫째, 영국이 식민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줄이려 했고, 둘째, 미국이 북부 영토를 침략할지 모른다는 끊임없는 위협이 있었으며, 셋째, 내부적으로 정치적 교착 상태가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도자들은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결론 내립니다. 존 A. 맥도널드 경은 연방의 아버지들 중 가장 중요한 인물로 1867년 영국령 북미법의 통과를 주도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온타리오, 퀘벡, 노바스코샤, 뉴브런즈윅 4개의 식민지가 합쳐져 캐나다 자치령이라는 새로운 국가가 탄생합니다. 맥도널드는 초대 총리가 되었죠. 철도를 통한 확장과 서부 개척. 새로운 국가가 탄생했지만 이 광활한 땅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는 것은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맥도널드 총리가 추진한 국가 건설의 핵심 정책은 바로 대륙횡단철도 건설이었습니다. 이 철도는 동부와 서부를 연결하는 피와 같은 동맥이었으며 브리티시 컬럼비아가 연방에 가입하는 조건이기도 했습니다. 이 거대한 공사를 통해 캐나다는 서쪽으로 영토를 확장했고 매니토바, 사스카추완, 엘버타 등의 주를 차례로 연방에 편입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서부 개척 과정에서 원주민들의 땅은 강제로 수용되었고 전통적인 생활 방식은 파괴되었습니다. 특히 서부의 원주민 지도자인 루이 리엘이 이끈 레드리버 반란은 신생 캐나다 연방 정부와의 충돌을 상징하는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민의 물결과 서부의 성장. 철도 건설 이후 캐나다는 서부 평원에 정착할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하기 위해 대대적인 이민 정책을 펼칩니다. 유럽 전역, 특히 우크라이나, 폴란드 등에서 수많은 이민자들이 새로운 삶을 찾아 캐나다로 건너왔습니다. 이 이민자들은 광활한 평원을 개간하며 캐나다를 세계적인 곡창지대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캐나다의 건국은 단순히 법률적인 독립을 넘어 수많은 인종과 민족이 뒤섞여 새로운 땅을 일구어 나가는 이민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시험대에 오른 캐나다. 20세기 초 캐나다는 여전히 영국의 자치령이었고 영국이 전쟁에 참전하면 캐나다도 자동으로 참전해야 했습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캐나다는 유럽으로 대규모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캐나다 군대는 특히 비미 능선 전투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쳤고, 이는 캐나다 역사상 가장 중요한 군사적 승리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캐나다인들은 이 전투를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영국의 어린 식민지가 아니다. 우리는 스스로 싸울 수 있는 독립된 나라다라는 강한 국가적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전쟁에서 잃은 수많은 젊은이들의 희생은 캐나다를 하나의 국가로 묶어주는 강력한 유대가 되었죠. 웨스트민스터 헌장, 완전한 독립을 향해. 전쟁의 희생을 통해 자부심을 얻은 캐나다는 이제 영국의 간섭에서 벗어나길 원했습니다. 1931년 영국 의회는 웨스트민스터 헌장을 통과시킵니다. 이 헌장은 캐나다를 포함한 모든 자치령에게 자신들의 법률을 스스로 제정할 수 있는 완전한 입법권을 부여했습니다. 이로써 캐나다는 국제적으로는 거의 완전한 독립국가가 되었고, 영국 왕실에 대한 형식적인 충성만 남게 되었습니다. 캐나다는 이제 독립된 주권국가로 세계 무대에 당당히 서게 된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과 전후 성장.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캐나다는 자체적으로 전쟁 참전을 결정하고 연합군의 주요 일원으로 활약합니다. 캐나다는 군수 물자를 공급하고 대서양 전투에 참여하며 연합군의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캐나다 경제는 활기를 띠며 급격한 성장을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폐허가 된 반면 전쟁의 참화를 덜 겪은 캐나다는 미국에 이어 서구 세계의 주요 경제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이 시기에 대규모 사회 기반 시설이 건설되고 복지 제도가 확충되면서 우리가 아는 현대적인 캐나다의 모습이 갖춰지기 시작합니다. 퀘벡의 조용한 혁명과 분리주의. 1960년대 퀘벡에서는 조용한 혁명이 일어납니다. 프랑스계 퀘벡인들은 수백 년 동안 지켜온 자신들의 문화와 언어가 현대 사회에서 뒤처진다고 느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현대화와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사회운동이 일어났죠. 이 운동은 곧 퀘벡 분리 독립운동으로 이어집니다. 퀘벡인들은 캐나다 연방에서 분리하여 프랑스어 국가를 세우려 했고, 두 차례 1980년, 1995년에 주민투표가 실시되었습니다. 특히 1995년 투표는 분리 독립 반대가 불과 50.58%로 승리할 정도로 결과가 초박빙이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캐나다 역사에서 가장 심각한 내부 위기였으며, 캐나다 정부는 퀘벡을 붙잡기 위해 공식적인 이중 언어 정책과 퀘벡 문화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상징의 확립과 새로운 국기. 캐나다는 1965년 마침내 영국 유니언 잭이 포함된 기존 국기를 버리고 붉은 단풍잎이 중앙에 그려진 현재의 국기로 교체합니다. 이는 캐나다가 영국과 미국으로부터 독립된 독자적인 정체성을 확립했음을 전 세계에 선언하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또한 1980년에는 공식 국가도 오캐나다로 확정했죠. 다문화주의와 포용의 정신. 1970년대 이후 캐나다는 이민 정책을 인종에 기반을 둔 차별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다문화주의를 공식적인 국가 정책으로 채택합니다. 캐나다는 전 세계에서 오는 이민자들을 단순히 용인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고유한 문화를 적극적으로 존중하고 장려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문화주의는 캐나다를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국가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캐나다의 포용적인 이미지와 평화로움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헌법 본국 송환과 완전한 주권. 1982년 캐나다는 웨스트민스터 헌장을 통해 독립했지만 정작 헌법 자체를 수정할 권한은 여전히 영국 의회에 남아 있었습니다. 1982년 당시 총리였던 피에르 트리도의 노력으로 영국 의회는 캐나다 헌법을 완전히 캐나다로 돌려주는 헌법 본국 송환을 단행했습니다. 이로써 캐나다는 영국 의회의 최종적인 입법 통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진정한 의미에서의 주권 국가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 헌법에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권리 및 자유 헌장이 포함되어 오늘날 캐나다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가 됩니다. 화해와 미래의 과제. 21세기에 들어서며 캐나다는 과거 원주민들에게 행해졌던 비극적인 역사, 특히 강제 동화 정책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화해 작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과거의 진실을 밝히며 원주민과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캐나다는 세계 무대에서 평화 유지와 국제 협력을 주도하는 중요한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자원부국이자 첨단 산업 국가로 발전하고 있으며 그들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고 다양성을 포용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캐나다의 1만 년 역사를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나라 뒤에 이렇게나 치열했던 정복과 전쟁, 그리고 독립을 위한 고독한 투쟁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캐나다의 역사는 단순히 영토 확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프랑스어와 영어라는 두 개의 문화가 대립하고 공존하는 법을 배웠던 역사이며
거대한 이웃나라 미국과 차별화되는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캐나다는 과거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화해와 포용을 통해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캐나다 역사 속 흥미로운 인물이나 특정 시대에 숨겨진 이야기를 더욱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